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한참 고민을 했는데 달리 생각나는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아이 키우면서 사는 40대 아줌마예요. 인생사 새옹지마이고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산전수전을 겪었는데 오늘 제가 겪었던 기가 막히는 일들을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제 자신을 너무나도 말려주고 싶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거든요. 넉넉하지 못한 것보다도 어려운 편에 속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일찍 사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남편을 만나게 된 건 매주 나가는 교회에서였어요. 어느 날 저희 청년부에 처음 보는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같은 청년부 오빠에게 들어보니 친구라고 하더군요. 졸업을 앞두고 답답한 마음에 종교의 힘을 빌려보고자 왔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남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사이가 좁혀지고 있었어요. 오빠, 정말 변호사 준비해요? 맞아. 들었구나. 내 오랜 꿈이 변호사거든. 그거 말고는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제가 들었을 때는 다른 세계 이야기로 느껴지기는 했어요. 변호사를 꿈꿀 수 있는 오빠가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어리기만 했던 저는 그런 오빠에게 홀랑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저희는 서로에게 좋은 마음을 품게 되었고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졸업을 하고 곧장 고시 준비를 들어갔어요. 이래저래 신경 쓸 것이 많은 처지이니 저는 뒤에서 묵묵하게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응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을 하는데 계속 현기증이 너무 심하게 나고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상해서 병원을 가봤다가 제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버렸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놀라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아직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제가 남자친구에게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에게 한숨을 크게 쉬고는 말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애가 생겼는데 어떻게 헤어지겠어. 우리 집에는 내가 잘 얘기해 볼게.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책임지겠다고 선뜻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되게 책임감 있고 멋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배가 나오기 전에 급히 결혼식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녹록지 않았어요. 일단 시어머님이 저를 너무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저만 보면 아들 발목을 붙잡은 천하의 꽃뱀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아휴, 우리 아들이 변호사 시험만 합격하면 좋은 선자리가 줄줄이일 텐데, 아유, 어떻게 저런 모질이를 만나서는. 너, 그 임신도 다 계획한 게지? 우리 아들한테 빌붙고 싶어서? 저는 단언컨대 절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저만 보면 저런 식으로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겁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혼자 하는 육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의 고시 공부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니 몸이 10개여도 부족한 기분이었죠. 시험을 준비하는 1년만 고생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첫 해에 보기 좋게 딱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남편이 풀이 죽어 있으니 저는 또 뒤에서 열심히 응원을 해줬네요. 이듬해에는 분명 합격할 거라는 희망 하나로 지내고 있었는데 두 번째 해에도 탈락을 하더니 결국 네 번째 시험까지도 탈락을 하더라고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싶었던 건지 다섯 번째 시험에서는 방향을 틀어서 법무사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법무사 시험 공부는 할 만했는데 5년 만에 드디어 법무사 시험을 합격했어요. 변호사를 그렇게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변호사의 꿈은 졌고 법무사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죠. 처음엔 실망을 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열심히 북돋아줬어요. 법무사가 되기까지 장장 5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1원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는 사는 게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어요. 저는 그 사이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는 데 전념하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생활비를 타서 쓰고 있었는데 사사건건 너무 간섭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 내가 밖에서 힘들게 벌어오는 걸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이, 무슨 돈을 이렇게 헤프겠어? 생활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답답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의 관계는 급속도로 소원해지고 있었어요. 시험 준비를 할 때는 공부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법무사가 되고 나서는 일을 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딸아이에게 다정한 눈길 한 번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감내하겠다는 마음으로 꾹 참고 지냈어요. 그게 아내로서의 미덕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버리고 만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눈 감아줬어요. 남자들 잠깐 한눈 파는 건 흔히 있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었던 거였죠. 사실 이혼을 하려는 용기 같은 건 저에게 없었어요. 직업도 없고 가진 돈도 없이 어떻게 이혼을 하겠나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과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주말 아침이었는데 아이가 다쳐서 울고 있는데도 컴퓨터만 보고 있는 남편을 보고는 제가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니, 애가 이렇게 쓰러지도록 울고 있는데 당신은 컴퓨터가 눈에 들어와? 당신 딸이 지금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데도 어쩜 그래? 나랑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한 거야? 이럴 거면 그냥 이혼을 해. 애는 내가 데려갈 테니까. 지금 나한테 말 다 했어? 어? 어디 이혼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올리고 있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저에게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저한테 나쁜 짓을 하는 건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딸아이한테 못 보일 짓을 하는 건 절대 참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딸아이 때문이라도 이혼이라는 끝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리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한부모 가정에서 커야 하나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런 저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얼마 전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 사달이 났거든요. 저녁 한 7시쯤에 오셨을 거예요. 그날은 저희 딸애가 낮에 친구들이랑 키즈 카페에 가서 몇 시간을 뛰어놀고 온 날이었는데 피곤했는지 일찍 잠에 들었거든요. 남편은 회식이 있어서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 밤중에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깜짝 놀랐죠. 그런데 어머님이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아니, 어머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너 우리 애가 몇 마디 하면서 혼 좀 낸 걸로 이혼을 하니 많이 그랬다던데 그 사실이냐? 나 참 아들한테 듣고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까짓 게 어디서 이혼을 들먹거리면서 사람을 협박해? 제가 화가 나서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엄마한테 쪼르르 이야기를 해버린 거였죠. 그걸 가지고 이 시간에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님은 자기 분에 이기지 못해서 저에게 또 그러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는 년을 기껏 거둬줬더니 뭐? 이혼을 하자고 해?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변호사 합격해서 지금쯤 너보다 한참 조건 좋은 여자랑 결혼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 않았을 거야. 내 아들 앞길 막은 게 누구인데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들먹여?
얘, 너 그리고 이혼한다고 해도 양육권 가져갈 생각은 초도 하지 말아라. 어? 그렇게 자기 할 말만 쏜살같이 쏘아붙더니 그냥 휙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아지지 않아서 어머님이 떠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혼자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방에서 곤히 자고 있는 줄 알았던 딸아이가 어느새 나와서 저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어머님이 하도 소리를 지르는 통에 깨어났는데 그만 그 대화를 전부 다 들어버린 거였죠. 그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봐도 이 상황이 정상처럼 보이진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서 딸아이는 저에게 엄마 울지 마. 할머니가 못된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딸아이한테 못 볼 꼴을 보인 제 자신이 너무 죄스럽고 미안할 뿐이었어요. 앞으로 살면서 이런 일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 텐데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딸아이를 위해서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딸아이에게 아빠 없는 삶을 물려주느니 내가 조금 더 참고 사는 쪽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이렇게 하등 쓸모도 없는 아빠, 할머니를 물려주는 건 아이에게 못할 짓이라고요. 저는 큰 마음을 먹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어요. 아이,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건데? 보면 몰라? 이혼 서류잖아. 당신도 나랑 사는 거 지겹다며. 나도 마찬가지야.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애인이랑 100년 해로하게 내가 비켜주겠다고. 그러니까 이혼해. 남편은 콧방귀를 뀌면서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혼을 하더라도 딸아이를 데려갈 꿈은 꾸지도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죠. 모자가 한다는 소리가 어쩜 저렇게 똑같은 건지.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대 양육권을 가져갈 수 없다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순간 겁이 나더라고요. 자기 손으로 딸아이 머리 한번 빗겨본 적이 없는 놈한테 아이를 홀랑 빼앗겨 버릴까 봐서요. 남편 놈은 절대 쉽게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결국 저희는 이혼 소송으로 지저분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어요. 소송만 거의 1년 반을 질질 끌면서 했어요. 법과의 싸움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를 말리면서 지내야 하잖아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끝끝내 저는 남편에게 백기를 들지 않고 싸워서 딸아이를 지켜낼 수 있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도 사실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한 푼이라도 주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바람에 극히 일부분만 받은 거랍니다. 돈보다도 이 인간과의 완전한 결별을 원했던 거라 저도 그쯤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조금 받은 걸로 대출을 끌어다가 작은 토스트 가게를 열면서 인생의 2막을 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무슨 생각인지 저에게 매달 보내야 할 양육비를 1원 한 장 보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전 남편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당신도 더 이상 법원에서 보는 걸 원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 왜 은진이 양육비 안 보내주는 거야? 야, 여기 와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돈 이야기야? 안부 정도는 물을 수 있는 거잖아. 그동안 몸이 좀 안 좋았어. 당신이랑 소송하는 동안 이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내내 병원 신세 지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자기는 아파서 그동안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저 인간 원래 몸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 다시 얼굴 볼 일 없게 하자고 신신당부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양육비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다음 달에는 일이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내 딸 은진이가 내 복덩어리인데 당신이 내 복덩어리를 빼앗아가는 바람에 이런 거 같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달에는 지금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다. 그 다다음 달에는 엄마 병원비로 돈이 나가서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온갖 핑계란 핑계는 다 대면서 줘야 할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에게 통장 잔고를 보여주면서 돈이 없어서 못 보내주는 걸 어떡하냐고 적반하장이기도 했어요. 그 인간을 찾아가서 받아낼까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 더러운 꼬락서니를 다시 볼 생각을 하니까 아득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가게 열심히 꾸려가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이혼만 하면 모든 게 끝일 줄 알았는데 이혼 후에도 지저분하게 구는 전 남편 때문에 정신이 피곤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혼한 지 2년이나 흘렀는데도 전 남편은 저에게 양육비를 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라면서 준 돈은 꼴랑 11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나마도 제가 문자로 전화로 하도 뭐라고 하니까 징징거리면서 준 거였죠. 그나마도 저한테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서 번호까지 홀랑 바꿔버리는 바람에 연락할 길도 없어지게 되었어요. 단판을 지으려면 집으로 찾아가서 만나야 하는데 그건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이혼 초반엔 다시 전 남편이랑 부딪히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없는 돈이라고 치려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기도 했고 돈을 주기 싫어서 오만 핑계를 다 대는 그 인간이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저도 칼을 빼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제 친구한테 깜짝 놀랄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친구가 전 남편의 상간녀의 SNS에서 외제차 사진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래 쓰여 있는 문구가 멋쟁이 우리 오빠가 사준 외제차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그렇게나 돈이 없다고 징징거리던 놈이 지 애인한테는 외제차를 사주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단판을 짓기 위해서 전 남편의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내가 없어서 못 주고 있는 걸 어떡하라는 거야. 나도 우리 딸 보고 싶은데 지금 당신이 못 보게 해서 병이 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병원에 가니까 상사병이라더라. 뭐? 상사병? 그럼 같이 지내는 동안에 애한테 다정한 말이라도 한마디 하지 그랬어? 같이 지낼 때는 그렇게 남처럼 쳐다도 보지 않더니 이제 와서 무슨 대단한 아빠 행세를 하고 있는 거야. 애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면 돈이라도 주고 말하던가. 당신 애인한테 외제차 사줘서 돈 없는 거 아니야? 제가 외제차의 이야기를 하니 조금 놀란 기색이더라고요. 거기까지 알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완전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뻔뻔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봤구나. 나도 내 새끼 양육비인데 당연히 해주고 싶지.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거 너한테는 돈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 당신처럼 못 배우고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은 한 번 적선해주면 밑도 끝도 모르고 나를 돈줄로 생각해서 안 된대. 근데 엄마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 당신 엄마도 돈 없어서 돌아가신 거면 말 다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가족을 건드는 건 정말 아니잖아요.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몇 해 전에 몹쓸병에 걸리셔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돈이 있으면 좀 더 사셨을 수도 있는데 일이 그렇게 되어버려서 저에게는 가슴 아픈 일로 남았죠. 제 아픈 사정을 저런 식으로 쿡쿡 찌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온몸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말문이 막혀버리더군요. 그런데 전 남편은 저를 업무방해죄로 신고해버리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똥물을 뒤집어 쓰고 왔어요. 큰 마음을 먹고 전 남편을 찾아갔다가 아주 오만 더러운 꼴을 다 보고 나왔네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맥이 탁 하고 빠져버리더라고요. 그 인간을 보고 와서는 너무 분해서 몇 날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힘으로는 도저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전 남편 말처럼
저는 배운 것도 없었고 집안도 좋지 않았으니 기댈 곳이 없었죠. 복수를 하고는 싶은데 눈앞이 막막했어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친구에게 토로하면서 속풀이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아휴, 속상해서 어떡하니? 얘, 너 그러지 말고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때?" 변호사 사무실? 그 생각도 해봤는데 내가 이혼할 때 가봐서 알잖아. 거기 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망설이고 있으니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아이, 우리 동창 중에 정연이 알지? 얼마 전에 만났는데 걔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너 생각나서 물어봤는데 자기 모시고 있는 변호사님이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너 거기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이건 정말 법으로라도 해결해야 해. 친구의 말이 맞았어요. 이 문제는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었어요. 무조건 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결국 저는 금전적인 부담감이 있었지만 친구가 말한 그 변호사님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변호사님을 만나서 제 이야기를 늘어놓다 보니 서러운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저에게 휴지를 건네면서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소가리를 심하게 하셨어요. 저 또한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심정을 이해해요. 저렇게나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저처럼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신뢰가 확 되면서 변호사님을 믿고 따라가야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변호사님은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다. 의뢰자분처럼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질 중에 악질이죠. 이런 상황에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으니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반드시 잘 될 거니까 마음 추스르세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 말이었는지 몰라요. 변호사님은 전 남편 때문에 불안하던 저의 마음에 안식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 출국 금지, 신상 공개 등을 할 수 있고 심할 경우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인간의 피를 말려버릴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이었죠. 그날 이후로도 저와 변호사님은 양육비 문제로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하루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사무장님한테 대충 들었는데 토스트 가게를 하신다고요? 어디서 영업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근처에 갔을 때 한번 들릴게요. 어머, 저희 가게예요? 변호사님은 토스트 무한정 공짜로 드릴게요. 놀러만 오세요. 그렇게 저는 웃으면서 변호사님께 언제든 상관없으니 꼭 놀러 오라고 했죠. 흘러가는 말로 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다음 주에 정말 저희 가게에 오신 거예요. 어머, 변호사님 정말 오셨네요. 말씀만 하시고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워낙 바쁘시잖아요. 바쁘긴 한데 저도 밥은 먹고 일해야 하니까요. 여기 뭐가 제일 맛있어요? 솔직히 변호사님이 정말 저희 가게에 오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변호사님은 가게에 자주 오시더라고요. 영업을 마치고 불이 꺼진 가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어떤 날은 비슷한 아픔을 겪은 동지로 술을 한잔하기도 했습니다. 서로에게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저와 변호사님이 좋은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제가 어떻게 이런 대단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지금까지 살아보니 가진 거나 배운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오로지 서로에 대한 마음 하나로
좋은 사이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변호사님은 명문대 출신에 2년 만에 고시에 합격한 변호사였는데도 스스로 자랑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런 겸손한 모습에 좋은 감정을 품게 된 것 같아요. 전 남편이랑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그 인간은 어디 지방에 알지도 못하는 학교 나와서 오수 끝에 법무사에 겨우 합격했으면서도 큰 소리랑 큰 소리는 그렇게 치고 다녔거든요. 암튼 그 후로는 변호사님과 저의 관계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관계에서 좀 더 깊은 사이가 되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제 사건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고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일단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으니까 그놈도 더 이상 미루지는 못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다 현우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전 남편은 정말 답도 없었어요.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여전히 밀린 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제가 운전면허 정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는 말이 이 모양이더군요. 운전면허 정지시켜서 뭘 어쩔 건데? 야, 운전은 우리 애인이 외제차로 해주는데 면허 같은 거 나는 어차피 필요 없어. 면허 정지시켜줘서 고마워.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쥐어 박아버리고 싶은 얄미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열불이 나서 미칠 것 같은 것을 뒤로하고 다음 조치에 들어갔어요. 이번엔 출국 금지였어요. 바깥에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이니 이건 못 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디서 학원이라도 다니는 건 아닐까 싶을 만큼 재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설마 내가 해외여행 갈 생각을 하고 있었겠어? 당신 이 머리가 안 돌아가도 참 안 돌아간다. 이혼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예전보다 똑똑해졌을 줄 알았는데 머리 돌인 건 여전하구나. 당신 진짜 지금 말 다 했어? 너무 어이가 없고 울분은 갈수록 깊어져만 가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윽고 쐐기를 박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법에 대해 잘 알아도 한참을 잘 아는 사람이야. 법으로 단판을 지을 생각하고 있나 본데 어림도 없어. 앞으로 다시는 내 돈 뜯어갈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저렇게 거지 근성을 버리지를 못하니 아직까지 거지같이 살고 있지. 내가 그런다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 그 말 한 거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 거야. 내가 한 번은 당해도 두 번은 절대 안 당해. 네가 그 돌대가리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나도 한번 지켜볼게. 저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이 악연은 언제쯤 끝이 날 건지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저희 토스트 가게로 너무나 생각지 못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이전 시무였죠. 제가 가게 하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또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한 건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시무는 제 가게에 와서 완전히 깽판을 치는 거예요. 너 우리 아들한테 찾아가서 또 협박했다면서? 아니 못 배워먹었다고 그렇게 못 배워먹은 짓을 하면 어쩌자는 거냐? 그래가지고 네 딸이 뭘 배우겠어?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들한테 가서 돈 뜯어내려고 깡패짓거리 하기만 해봐라. 내가 그때는 진짜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이게 아주 좋게 좋게 넘어가 주니까 밑도 끝도 없이 기어올라.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결해준 정당한 제 돈 받겠다고 하는 건데 깡패짓이라니요. 말 다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제 영업장이라고요. 이전 시무는 지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면서 저에게 손까지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이전 시무의 손을 탁 하고 가로막는 겁니다. 그건 바로 변호사인 남자친구였어요.
쉬는 주말에 저와 함께 점심을 먹겠다고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쓰고 가기로 했던 거였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남의 영업장에 와서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리는 거 엄연한 영업방해 죄인 거 모르세요? 배울 만큼 배우셨을 뿐이 설마 그것도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당장 제 여자친구한테 사과하세요. 경찰 불러서 일 키우기 전에요. 180cm가 넘는 큰 키에 다부진 몸을 가지고 있는 남자친구가 이전 시모의 손목을 딱 잡아서 제압하니 꼼짝을 하지 못했죠. 얼마나 든든하고 멋이 있었는지 몰라요. 꼭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 같아 보였어요. 아니, 이거 놓지 못해요? 참나, 너는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사이에 남자를 들여? 네가 아주 남자한테 미쳤구나. 이렇게 어른한테 큰 소리치는 못 배워먹은 놈 만나서 쭉 그렇게 살기나 해라. 아이, 벌레 같은 것들. 이건 나요. 이전 시모는 정말 미친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한테까지 악담을 퍼부으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이전 시모가 나간 뒤로 저보다 더 격분을 하면서 말했어요. 지금까지 저런 인간이랑 어떻게 같이 산 거예요? 저도 진짜 참을 만큼 참았는데 내 눈으로 본 이상 절대 유야무야 넘어가지 못하겠어요. 저것들 절대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줄게요. 어디서 저런 몰상식한 인간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저는 남자친구의 품 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의 모든 말들은 저를 안심시켜주고 제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해주었거든요. 남자친구는 그때부터 복수의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일 먼저 전 남편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주미 씨, 이 사람 주미 씨 전 남편 아니에요? 맞아요.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있어요? 그가 보여준 사진은 SNS에 올라온 남자친구네 출신 대학교 동문회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남자친구가 나온 명문대 출신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결되어 있는 계정들을 타고 가다 보니 전 남편 놈의 계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놈이 세상에 명문대 출신의 변호사인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를 그렇게나 꿈꿨는데 점수가 모자라서 번번이 떨어졌던 인간이었으면서 말이죠. 한풀이를 하는 건지 뭔지 인터넷상에서 변호사 행세를 하고 다녔던 겁니다. 좀 전에 보여줬던 동문회 사진을 다시 봤어요. 전 남편은 자기 얼굴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합성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까지 상식 밖의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뒷조사를 좀 더 해봤는데, 아니, 이전 시모의 이름으로 설립되어 있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전 남편은 변호사인 척을 하고 이전 시모의 사업을 돕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저한테 못 배워먹은 애라고 무시를 했으면서 정작 못 배워먹은 짓을 하고 있는 건 두 사람이었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도 저렇게나 뻔뻔하게 굴 수 있는 건지 싶었죠. 저는 남자친구를 대동해서 이전 시모의 사업장에 찾아갔어요. 대로변 한복판에서 버젓이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거래처처럼 보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전 시모는 제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아니, 네가 여기를 어떻게 찾아온 게냐? 뭐 귀신이라도 봤나 봐요. 여기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길래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찾아와 봤어요. 혹시 지금 여기 불법 영업장인 거 아시고도 거래하시는 건 아니시죠? 상담을 받고 있던 고객은 화들짝 놀라면서 사무실을 황급히 뛰쳐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이전 시모는 저에게 와서 성질을 버럭하고 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남의 영업장에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인데?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아이, 그리고 우리 사업장을 무슨 근거로 불법 영업장 취급을 하는 건데? 그러더니 방에서는 전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헛웃음을 지으면서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네가 아직 법의 쓴맛을 보지 못해서 나한테 이러는 거지? 야,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봐? 저한테 으름장을 놓으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차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뒤에서 남자친구가 나와서 말했어요. 장백호 씨 맞으시죠? 이 사진 보아하니 우리 동문인 것 같은데 동문이 맞나? 그리고 이 SNS에 올려둔 이 합격증 사진을 보니까 우리 연수원 동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초면인지 모르겠네요. 하필이면 학교도 남자친구가 졸업한 그 명문대를 사칭했고 합격증 또한 남자친구가 합격했던 그 해의 것을 사칭해버린 겁니다. 잘못 걸려도 한참 잘못 걸린 거였어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전 남편은 당황을 하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 그게 내가 사칭을 한 건 아니었고, 나는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은 이 선량한 마음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사칭이라고 합니다, 장백호 씨. 이건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요. 아니, 진짜 법무사는 맞아요? 그것도 가짜 아닌가요? 그리고 한석희 씨? 지난번에 토스트 가게에서 저한테 못 배워먹은 놈이라고 하셨죠? 제가 못 배워먹어서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네요. 이전 시모는 지난번에 제 가게에 와서 남자친구한테 했던 망언이 생각났는지 입을 확 하고 틀어막더군요. 그리고 알고 보니 이전 시모와 전 남편이 합심을 해서 열심히 꿰고 있던 고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남자친구의 은인 같은 선배였어요. 남자친구의 말이라면 지구가 네모라고 해도 믿을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 빨리 이전 시모와 전 남편의 사수를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이런 사실까지 말을 해주니 이제 정말 사태 파악이 된 모양이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내가 100번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이렇게 싹싹 빌게. 이게 우리가 먹고 살자고 그런 건데 이번 것만 잘 되면 너한테 밀린 양육비도 한 번에 다 주려고 했어. 정말이다. 둘이서 아주 양손을 싹싹 빌면서 애원을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사과일 뿐이었어요. 저를 대신해서 남자친구가 한 소리 크게 했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뭐 본인이 이렇게 자처를 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네요. 그때 전 남편은 갑자기 눈이 돌아서 남자친구에게 그러는 겁니다. 근데 당신은 누군데 내 전처 옆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겁니까? 딱 보면 모르겠어요. 이 사람 변호인이자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남자친구의 깜짝 발언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건 프로포즈였거든요. 저와 재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그는 저와의 평생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죠. 자기보다 좋은 학교 나와서 그렇게나 되고 싶었던 변호사의 꿈을 이룬 완벽한 남자를 만났으니 얼마나 열불이 나고 심통이 났겠어요. 하지만 때늦은 후회를 해봤자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선배는 이 사실을 알렸고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를 진행했어요. 저희 또한 양육비 지급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고 전 남편의 인생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지난번에 내가 여자친구한테 줬던 외제차 돌려받아서 돈 주려고 했는데 그 영악한 것이 내 차를 홀랑 들고 튀어버리는 바람에 정말 미안해. 고소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나 이러다 정말 깜빡하게 생겼어. 그렇게 많이 배운 양반이 왜 그렇게 말을 똑바르게 하지 못해? 그 외제차가 어떻게 당신 차야? 선물 받은 사람이 주인인 걸 가지고 본인 소유물 행세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당신 나한테 뭐라 그랬어? 법에 대해 빠삭하게 잘 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빠져나갈 구멍 있을 거 아니야? 스스로 알아서 빠져나가 봐. 나한테 이러지 말고. 나는 배운 게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당신한테 조언 같은 건 해줄 수가 없네.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 얼마나 통쾌하고 속이 시원했는지 모르겠어요. 천년 묵었던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와 남자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혼인신고를 했고 살림을 합쳤어요. 둘 다 재혼인 처지라서 결혼식을 시끌시끌하게 하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딸아이와 함께 가족 사진을 하나 찍어서 걸어둔 걸로 결혼식을 대체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에게 그랬어요. 근데 당신이 나랑 결혼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어. 그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나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 일을 겪으면서 당신을 꼭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잖아. 모든 말들을 얼마나 다정하고 살갑게 하는지 몰라요.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제 인생은 그렇게나 고달팠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전 남편은 그 이후에도 제발 선처를 해달라고 얼마나 징징거렸는지 몰라요. 저희 가게에 찾아와서 자기 엄마랑 얼마나 빌빌거리면서 애걸복걸을 하던지요. 내가 당신한테 이런 말까지 하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나 아무래도 당신 아직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다시 합치는 건 어떨까? 내가 정말 잘할게. 이제 완전 철들었어. 그래. 너희들이 어디 보통 인연이니? 내가 보기엔 그 호대만 멀쩡한 놈보다 우리 아들이 100배는 나은 것 같더라. 둘이 다시 합쳐서 잘해보고 우리 그놈의 고소는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니?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화를 넘어서서 짜증이 북받쳐 오르고 있었어요. 둘 다 미쳐도 너무 미쳐버린 거 아니에요? 저 재혼했다고요. 힘이 남편이 있는 사람한테 와서 잘해보자고 하는 헛소리가 어딨어요? 이제서야 그렇게 빌 거면 그동안 밀린 양육비 달라고 했을 때 알아서 줬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재혼 안 했다 하더라도 당신이랑은 절대 다시 안 만나. 내가 미쳤어? 그리고 네가 그렇게 원하던 대학 나와서 변호사 시험도 딱 붙은 남자 만나보니까 너 같은 놈이 눈에나 차겠어? 전 남편은 학벌과 직업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일부러 속을 긁고 싶어서 한 말이었어요. 자존심이 상했는지 눈을 부라리면서 저를 노려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 제가 영업방해죄로 신고를 하려고 경찰을 불렀고 두 사람은 경찰의 손에 이끌려서 가게를 나가야 했어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버텨봤자 결국 줘야만 하는 돈이었고 결국 밀린 양육비를 전부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 돈만 해도 꽤나 큰 금액이었죠.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랐어요. 전 남편과 이전 시모는 결국 큰 벌금을 내고 옥살이는 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벌금을 치르느라 가진 돈을 다 끌어다 썼고 빚까지 내는 바람에 완전 개털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저는 전 남편이 사회생활하는데 발목을 잡을 생각으로 악행들을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로 인해 지금은 법무사 일을 하지 못하고 배달 알바를 하면서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지금 새로 맞이한 시댁에서는 저를 완전히 복덩이로 봐주세요. 어머님과 아버님 모두 저와 우리 딸을 얼마나 극진하게 여겨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이렇게나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니 저희에게 축복이 찾아왔어요.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지금은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하루하루 웃음이 늘어가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쓰기만 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서글펐던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니 길 모퉁이만 지나가면 행복이란 녀석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시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퉁이 뒤에서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를 일이니
여러분들도 모두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